자, 그다음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을 부정한 판례. 다른 판례도 있지만 1번 판례가 대한민국 모든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건 1번 판례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에 무효를 주하는 것. 이건 당연히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판례 공부할 필요 없이 이거는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부살인계약이 있다. 그러면 청부살인계약 하면 무효 맞죠? 청부살인계약. 근데 청부살인계약, 갑이 을하고 을이 사람 죽여주면 갑이 돈 주겠다. 근데 을이 정신 차려가지고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면서 나 사람 못 죽여 하는 거 당연히 인정해줘야지. 그걸 네가 약속했는데 깼다고 그걸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사람 죽이라고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강행규정 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에 무효를 주장하는 거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대의 신칙에 반하다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노무사 시험에도 2번 나왔지만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이건 또 나올 거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고 2번 여러분 우리 법은 누구를 끔찍이도 아낀다. 제한 능력자. 얘를 끔찍이도 아낍니다. 이 취지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다 맞춰야 보십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 즉 카드 사용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를 들어 이를 취소하는 거. 누구를 끔찍이도 아낀다? 제한 능력자. 그래서 이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3번은 지금은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시험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상속포기. 여러분 상속포기는 법에 의해서 상속이 계신 다음에만 가능해요. 그러면 상속이 계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나 아버지 재산 안 받아요. 이렇게 말했다. 근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건 상속 포기한 것 안 한 거다. 안 한 거라고 여러분. 상속 포기는 법에 의해서 상속이 계시는 이유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나 아버지 재산 한 푼도 안 받아요.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한테 내 상속분도 있잖아. 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럼 포기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상속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상속인 중에 1인이 피상속인은 포인트가 뭐? 생존시. 아버지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고 약정이 따더라도 상속 개시 후에 즉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고. 가능. 한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1번이 중요하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쉽지 않죠. 실의 원칙. 실의 효력 상실. 그다음에 효자가 효력. 그래서 효력 상실. 그래서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저 인간이 앞으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믿었는데 나중에 권리 행사하는 거 이건 인정하지 않겠답니다. 보시면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오답률이 엄청 높아가지고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준 경우에 그 다음에 권리 행사하는 거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의 원칙인데 첫 번째 그러면 보십니다. 갑이 을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저놈이 권리 행사 않겠구나 신뢰했습니다. 신뢰. 그 다음에 갑이 권리를 행사한다. 그럼 이때는 실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신뢰를 부여한 거죠? 갑이.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상태인데
갑이 땅을 팔았어요. 병한테. 병이 그러면 새로운 땅 주인. 그럼 병이 권리 사는 것.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을한테 누가 신뢰를 줬죠? 갑이. 병은 을한테 신뢰를 부여한 바가 없다고. 지금 땅 샀으니까 지 권리 행사하는 거. 이건 당연히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에 갑의 땅인데 을이 지나는 걸 갑이 안 막아요. 그러니까 을이 계속 지나다니는 겁니다. 근데 땅 주인 바뀌었다고. 그럼 새로운 땅 주인이 내 땅이니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병은 신뢰를 부여한 바가 없다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 새로운 권리에게 시효 원칙을 적용해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얘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병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보시고 1번은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보시고 2번이 여러 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징계 면직 잘라버렸습니다. 불복하던 근로자가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런 이의 없이 뭘 수령했다? 퇴직금. 자른데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했다고. 그 다음에 다른 일 하다가 2년 10개월 후에 해고 무효 확인 청구한다. 이건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효 원칙.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반가로 2번 실효 원칙을 부정한 판례. 이 판례도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내더라고. 거기 2번 보시면 돼요. 2번. 인지청권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답니다. 여러분 갑의 자식이 갑 다시예요. 근데 이런 걸 왜 강의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혼인의 이자. 갑이 바람 피어서 얘가 태어났다고 갑 다시가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갑하고 을이 법률혼 배우자다. 법률혼 배우자. 그럼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얘가 태어나면 얘가 친생자입니다. 누구? 친생자. 근데 갑하고 A라는 여자가 바람 피어서 여기서 얘가 태어났다고. 갑다시가. 남자, 여자. 그러면 A랑은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니까 얘를 혼인의 자라 부릅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가 얘를 내 자식으로 인정한다. 이게 인지예요. 인지인데 이 자식이 이제 아버지한테 나 자식으로 인정해주면서 DNA 검사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다고. 이게 인지청권. 이거는 영원히 인정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자식이 20년 30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가 소멸할 수는 없다고. 이거 포기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영원히 인정이니까. 그러니까 50년 지나도 인지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여러분 시험에 2번은 기출입니다. 기출. 1번은 읽지 않아도 그냥 답을 맞출 수 있고 안 나오니까 2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도 2번, 2번에도 2번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 계약할 때랑 이행할 때가 사정 변경이 너무 심하면 그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계약법에서 채권법에서 해제를 알아야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저 보시면 여러분. 우리 민법상 해제는 채무 불이행. 언제? 채무 불이행. 약속을 한쪽이 잘못으로 안 지킬 때 이때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근데 독일법에는 계약할 때랑 이행할 때 사정 변경이 너무 심하면 사정 변경으로 잘못이 없어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걸 거의 인정 안 했던 게 자 보십니다. 가장 유명했던 판례. 갑하고 을하고 갑의 땅을 1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줬고
1월 15일 날 중도금 4천도 줬어요. 그럼 이제 1월 31일 날 잔금 5천하고 등기 서류를 맞바꾸면 되는데 갑을 둘 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2년 6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도시 개발 때문에 이런 판례가 꽤 있어요. 근데 2년 6개월 만에 땅값이 9배, 9억으로 튀었다고. 9억으로.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5천만 원 주면서 나 갑의 땅 샀지 하면서 땅 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 하더라도 황당하다, 황당하지 않다. 황당하죠. 지금 9억짜리라고. 얼마? 9억짜리. 근데 얼마 주고? 5천 주고. 달하니까 갑이 못 주겠다 버팁니다. 근데 갑이 이 계약을 깨고 싶은데 깰 방법이 없어요. 왜?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돼서 잘못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일단 재책사가 없어요. 그럼 취소 못해요.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잔금하고 서류 제공은 동시 이행 관계고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법정인지도 안 돼요. 그럼 갑은 5천 받고 이 땅을 넘겨줘야 돼. 그 갑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변호사한테 아니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계약 좀 깨달라니까 변호사가 알았다면서 이 변호사가 법정에서 저기요 계약할 때랑 2년 6개월 흐른 다음에 이행할 때 너무 사정 변경이 심하니까 이때는 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 판례는 우리 판사가 하나만 물었어요. 너 그거 어디서 봤니? 어디서 봤죠? 독일 민법. 이건 독일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제는 채무 불이행 때만 하지 이런 명문 규정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당시 우리나라 판례는 야 그건 독일법에 있지 우리나라는 채무 불이행 때만 해제하는데 우리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럼 계약이 유효해요. 그래서 이 판례 결론은 갑 너 5천만 원 받고 을한테 딱 넘겨. 이게 판례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야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네 땅이라 생각해봐라 판사 네 땅.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정 변경으로 해지권을 인정해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그래 계약할 때랑 이행할 때 사정 변경이 너무 심하면 이때는 해제할 수 있다.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가능성. 근데 실제로 인정한 판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다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지금 현재면 아마 이 판례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명문으로 인정한 판례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게 사정 변경이구나. 이거 하나만 아시고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그럼 여기서 사정 변경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는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거. 이 사정 변경은 계약에 뭐가 됐던 기초 됐던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사정? 객관적 사정.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객관적 사정 변경을 의미하지 주관적 사정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1번 사정 변경이 일어나는 계약 뭐죠 여러분? 해제.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청에 반한다. 이때만 예로 인정되는 것인데 가능성은 인정했다고. 근데 실제 인정은 한다 안 한다? 안 했다고. 근데 이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만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원인한 해제는 인정한 판례가 있다 없다? 없다고. 가능성 인정했는데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엄청 잘 나왔던 게 사정 변경 이루는 해지. 이건 이제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도 나왔어요. 사정 변경 이루는 해지. 그래서 판례가 세 가지인데 세 개 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딱 대표 판례니까. 1, 2, 3이 약간 다 조금씩 다른데 어려우면 2번과 3번은 여러분 아직 모르겠으면 빼도 돼요. 그런데 1번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요즘은 좀 그거 이제 국가에서 많이 금하고 있는데 자 보십니다. 갑이라는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은행이 보증인 세우래요. 근데 이 회사에 A라는 사람이 이사예요. 뭐? 이사. 회사에서 A한테 야 너 보증 서 이렇게 말하면 이사가 나 보증 못 써. 거절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절하면 잘리겠죠. 거절 못 한다고. 그래서 계속 그래서 보증을 섰습니다. 계속적 거래라서 채무가 확정이 안 돼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증 섰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얘가 회사에서 퇴사. 더 이상 이사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왜 얘는 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죠? A 회사에 뭐니까? 이사니까. 근데 지금 뭐 했죠? 퇴사. 더 이상 이사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다음에 이 액수가 지금 고정돼 있다. 계속 증감 변동한다. 증감 변동하면 A가 예상 못한 소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 퇴사해서 사정명령 생겼으니까 이 보증계약을 해지할래.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채무가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 무슨 거래 여러분? 계속적 거래. 이때는 보증계약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 거래니까 포인트가 채무가 확정이 된 거다. 아직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채무가 확정이 안 된 거라고.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다시요. 안 되면 지금은 1번만 기억하시라고. 1번만. 이해되시면 2번, 3번 보시고 2번 보십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거래가 종료가 돼서 채무가 뭐가 됐죠 여러분? 확정. 채무가 3억으로 확정됐다고. 그럼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돈을 보증계약 책임을 져야지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위에는 확정이다 불확정이다. 불확정. 아래는 뭐가 됐다? 확정. 그 다음에 3번도 보십니다. 3번.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이사로 취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뭐가 됐다? 특정. 보증할 때 3억 이미 특정해서 했다고. 이때도 해지가 안 돼요. 책임이 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 2, 3번 비교하시면 여기는 채무가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이때는 보증액 해지할 수 있다. 액수가 나중에 얼마 될지 모르니까. 근데 나머지는 채무가 다 뭐가 됐죠? 확정. 여기도 뭐가 됐다? 확정, 특정. 이때는 해지가 안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다른 시험에 변리사 쪽에서 2번도 나온 적이 있는데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 1번만 나옵니다. 1번. 계속 거래요. 그래서 구별할 때 암기할 때는 2번은 확정, 3번은 특정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된 채무, 특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이미 액수가 고정됐으니까. 불칙의 손해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2번 나왔는데 역시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거 2번 나왔으니까 봐야 됩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칠판 보십니다. 여러분, 임대차 규정들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임대차는 임차인. 그래서 우리 민법의 임대차 규정, 우리 시험법이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그럼 그 특약은 다 유효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여기 차임 불가맹 특약. 자, 월세를 깎을 수 없다는 특약이에요. 그럼 당연히 임차인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그럼 불리한 건 뭐? 무효라고. 월세 깎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십니다. 차임을 월세를 올릴 수 없다. 그러면 아무리 주위에 시세가 올라가도 월세를 올릴 수 없다. 그럼 임차인한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월세를 올릴 수가 없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고. 그래서 이건 유효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십니다. 여러분, 판사 와이프들은 건물 임차인이다, 건물주다. 건물주.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재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니다. 갑하고 을하고 차임, 부중액, 애가 임대인. 그래서 월세를 올릴 수 없다. 이 특약을 하면 이 계약은 유효하니까 아무리 상가 건물 가격이 높아져도 갑은 원칙, 월세를 올려달라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판사 와이프들은 건물주 쪽이라서,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차임 부중액 특약은 유효하니까 원칙은 월세를 올릴 수 없다. 근데 상가가 가격이 너무 뛰었다. 그러면 신성적인 시작. 이때는 이 특약이 있어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게 판례예요. 보십니다. 차임 부중액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신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형평원칙상 차임 증액 청구를 뭐한다? 인정한다. 그냥 쉽게 여러분, 이유는 판사 와이프는 누구다? 건물주라고. 건물주. 그러니까 올리는 거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은 최신 판례 한번 나왔는데 읽어보시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거라서. 자, 견본주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견본주택. 이런 거 그냥 영어로 써주지.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갑이 건물 분양한 사람인데, 아니 을이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갑의 땅을 임대차입니다. 계약서 썼어요. 나 모델하우스 짓기 위해서 네 땅 임대차는 거야. 명시 다 했다고. 근데 여기다 모델하우스를 지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 해주더라. 그럼 나 처음부터 다 말했죠. 말했기 때문에 허가 안 해주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거는 간단히. 자, 모델하우스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을가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특약상으로 이 목적을 뭐 했다? 명시 다 해줬다고. 보여줬다고. 근데 지자체가 허가 안 해서 건축을 소개됐다. 이때는 사정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십니다. 여기서는 회사, 이사 1, 2, 3 비교하시고 1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1번, 4번이 중요하니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권리 남용 금지. 권리는 남용하지 마라 이건데, 자, 이건 학설까지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는데, 자, 우리 학자들은 권리 남용 금지에서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손해를 주기 위해서 한다. 이 주관적 요건,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부터 나왔던 판례인데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거,
우리 학설들은 이거 없어도 객관적으로 권리 남용하면 이게 권리 남용이다. 이걸 인정하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 입장이 아직도 객관적 요건으로서 뭐까지 필요하다? 주관적 요건. 그러니까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자가 아무런 지한테 이익도 안 되면서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 이걸 요건을 필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원칙 입장입니다. 학자들은 엄청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 그대로면 2번 보시면 즉 주관적 요건이 없는 한 비록 권리행사에서 권리행사가 얻는 이익이 상대방 이런 이익보다 상대방 이런 손해가 현재 크다 해도 이를 권리남용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원칙. 판례는 뭐까지 요구한다? 주관적 요건. 그리고 한번 상계에서 나왔으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 이게 원칙이고 예외 4번. 예외 4번 양가로면 예외. 우리 판례가 그냥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상계의 경우에는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다시 여러분 쉽게 그냥 판례 너무 기니까 우리 판례는 원칙 권리 남용을 따질 때 객관적 요건만 따진다. 주관적 요건도 근데 딱 두 글자 어디서는 주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계는 주관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 입장이다. 여러분들이 법대 기본서 보시면 권리 남용에서 판례가 한 30개 나와요. 그거 다 볼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고 아래 판례 기본서 있는 대표 판례 써놨는데 굳이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원칙은 주관 요건이 필요한데 상계에서는 우리 판례가 필요가 없다. 이 입장이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례 1번, 2번 있는데 2번이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건 아니고 서멸시에서 나왔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그 결론만 하시면 됩니다. 권리남용으로 기할 필요도 없이. 자 여기 보십니다. 여러분 국가도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있다 행사하면 국가 공무원이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공무원이 돈 줘버렸다. 그럼 공무원이 직무유기예요. 오히려 처벌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제목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성시대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도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다고. 이걸로 돈 안 주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국가도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효과 같은 건 시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정도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조하고 2조를 공부했고 이제 3조부터가 사람. 아까 했던 거 3조. 3조부터가 사람. 사람은 아까 두 사람. 자연인과 누구? 법인.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걸 정리합니다. 자연인과 법인. 그럼 거기 이제 목차 보시면 자연인의 권리 능력이 나왔습니다. 7번 보십니다. 사람은 뭐한 동안?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개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그냥 그런 거다만 하시면 됩니다. 자 권리 능력이 뭡니까? 자 개념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냥 쉽게 뭔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 주인 될 수 있는 능력. 그럼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뭔가의 주인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갑이라는 할아버지가 엄마 뱃속에 있는 3대 독자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손주 앞으로 집 넘기고 등기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연인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게 생존한 동안입니다. 이때 다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항상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무슨 능력이 인정된다?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 출생한 때부터 전부 노출설. 시험에 요즘 안 나오는데 엄마 뱃속에서 뭐한 때부터 출생. 이거 제가 공부할 때나 이거 물어봤지 요즘 안 물어봐요 여러분. 머리만 나왔다. 이때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다. 전부 노출. 이제 학설 한 5개 있어요. 5개. 진통할 때부터 사람이다. 전부 노출, 일부 노출 막 복잡합니다. 요즘 안 나오니까 그냥 태어난 게 전부 노출 때부터 그다음에 언제까지? 사망할 때까지. 이때까지 권리 능력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안 했다. 이것도 한 번 나왔는데 이것도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출생했는데 출생신고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 이건 보고하는 거고 그냥 사람은 무조건 태어나면 무조건 권리 능력이 있다고. 이거 보십니다.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에서 비로소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출생을 하면 된다고. 출생에 사망할 때까지. 그러면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권리 능력이 있는데 칠판 보십니다. 태아들하기 전에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항상 반복하는 게 좋으니까. 그럼 여러분 자연인은 전부 노출해서 맥박이 종지, 심장이 멈추면 이때는 이제 권리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법인은 언제부터 권리 능력을 가지죠? 법인은 언제부터 사람이죠? 다음 주 하겠지만 법인은 설립 등기한 때. 무슨 등기? 설립 등기.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책에 다 있으니까 제발 쓰지 마시라고. 쓰지 마시고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 한자 말은 안 맞는데 다음 주에 이것도 본래 여러분 시험에 내면 안 되는 게 많은데 엄청 내니까 자 한자는 안 맞은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사람의 집단의 법이 너도 사람의 이게 무슨 법인? 사람법인. 재산의 집단의 법이 너도 사람의 이게 재단법인. 그래서 사립학교 재단, 각종 장학재단 이게 재산의 집단의 법이 너도 사람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고려대교나 연세대교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고려대 연세대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 뒤에 있어 사람. 연희재단법인. 고려대교는 중앙재단법인. 그 뒤에 재단법인 사람인지 대학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가 대학교가 나한테 잘못했다. 걔한테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뒤에 재단법인한테 소송한 거예요. 법인한테. 소송은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대학교 상대로는 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부터 사람이니까 하면 언제부터? 설립 등기한 때부터. 그러면 설립 등기하면 이 사람들한테 권리 능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다음 주에 엄청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 사람의 집단이에요. 근데 설립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다고. 그럼 사람이 아니다. 아니죠. 법인이 안 돼요. 설립 등기를 안 하면.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설립 등기 안 했으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법인은 설립 등기할 때부터 사람이라고.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불러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그러면 권력이 없다는 말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법인 아닌 사단. 긴데요. 줄여달래요. 비법인 사단. 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법인 사단. 그럼 물권법을 공부하면 이걸 다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채권법 공부하니까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시험지를 내더라고. 저 상태를.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인데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정중이나 교회 두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정중은 정중 구성원, 교회는 교인들의 집단이에요. 근데 교회가 설득하거나 정중히 설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라 부른다? 권리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이걸 총유로 불러요. 총유. 다음 주에 이제 이걸 공부할 겁니다. 원래 이걸 공부하면 안 되는데 내면 안 되는데 내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비법인 사단의 대표 두 가지 뭐가 있다? 정중하고 교회. 얘네들 아직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정리할 건 칠판 보십니다. 자, 여기 1번. 누구의 권리 능력? 태아. 그럼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원칙,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으면 조금 이따 태어나죠. 그럼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태아한테도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태아한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이게 일반적 보호주의. 아니고 특수한 경우 특정 상황에만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이게 개별적 보호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5군데 개별적 보호주의 입장인데 설명드리지만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학생은. 그래서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나라도 일정한 경우는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아직은 사람이 아니지만 걔도 일정 경우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고. 태아도 일정 경우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5가지.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제가 안 써놨나? 써놓은 것 같은데. 이거 써놨구나. 여기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제가 공부할 때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암기한 거예요, 여러분. 앞글자 따가지고 불상대유유, 불상대유유 5글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렇게 다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이 5가지에 대해서는 태아한테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자, 첫 번째가 제일 많은 거,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기억,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 교통상으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했다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한 부가 아버지입니다. 정치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태아도 뭘로 보겠다? 사람으로. 그러면 자기의 친족이 사고당했다. 그러면 친족 때문에 내가 정치 고통을 입었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위자료는 시험에 안 나와도 알아두시라고.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를 3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위자료. 여러분들이 위자료 나오면 이혼할 때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혼 말고 모든 정신 고통에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갑이 을을 치었어, 차로 교통사고. 그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내 상처 치료 비용 빼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다음에 친족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족. 그래서 자, 아버지가 다쳤다. 그 순간 아버지가 상해
이때 꼬맹이가 갑다시가 아직은 꼬맹이 아니죠. 태아니까. 근데 아버지 친족이 다쳤죠.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살아 출생하면. 이때는 사람을 취급하니까. 나중에 태어난 순간 출생한 다음에 가해자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보십니다. 이것도 이제 갑은 뭐? 엄마. 갑이 엄마입니다. 엄마인데 을이 갑한테 불법 행위 저질렀다. 뭐 교통사고 똑같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갑 다시 태아. 얘도 상해를 같이 입었다. 그러면 엄마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자기도 상해 입었다. 조산했다. 그럼 자기도 불법행위 당했죠. 그럼 자기 불법행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여러분 다 쉽게 다시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나중에 출생하면 처음 돌아가서. 그래서 보시면 교통사고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 빨리 태어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럼 일단 태어났죠. 그러면 불법이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건 한편으로는 산모 엄마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었는데 얘가 사망했다고. 뭐 했다? 사망. 그럼 누가 상속받죠? 엄마가.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가 상속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살아서 출생하면 딱 출생 순간 이거 발생했고 사망하면 엄마가 그걸 대신 상속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태아도 불법 행위에서는 태아도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라고 취급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상속. 태아도 상속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상속. 법에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에 나오면 엄청 틀리는데 자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를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상속은 최근친 1초부터 받아요. 그다음에 전속과 비속이 있으면 전속이 먼저 받는다. 비속이 먼저. 비속이 먼저 받아요. 뭔 말이냐면 자 보십니다. 갑이라는 남편이 있고 이건 여러분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을이 와이프 아내. 근데 아내 뱃속에 갑 다시 자식이 있어요. 태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한테는 태아를 그냥 A로 하겠습니다. 갑하고 을 사이 A가 있는데 지금 엄마 뱃속에 있어요. 태아. 근데 이 상태인데 갑 다시가 있고 갑 다시는 갑의 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틀리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가 상속 범위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많이 틀려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잡으십니다. 얘가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안타깝지만 남편이 사망했다고. 남편이 사망을 하면 상속을 받겠죠. 일단 누구하고 누가 상속받죠? 와이프 받죠. 그럼 와이프랑 시아버지가 받는다. 아니면 일단 와이프랑 자식 태가 받는다. 와이프랑 시아버지가 먼저 받아요. 이거를. A는 나중에 살아서 좀 더 공부합니다. 살아서 출생하면 나중에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아직 상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와이프랑 아버지 이게 상속을 받아요. 받는데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가 살아서 출생했다. 그러면 얘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가 엄마 뱃속 때부터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속, 여기는 비속. 그러면 이렇게 재산 찢어져 갔다 하더라도 얘가 태어났죠. 그러면 상속 다시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가 가져갔던 돈을 누가 가져가는 거죠? 자식이, 손주가 가져가는 거라고. 살아서 뭐 했을 때? 출생했을 때. 또 보시면 여기 보십니다. 여기 예컨대 갑 사망 시 아내 을가 태아병, 그다음에 갑의 아버지 정했었다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당시 사망했다. 그러면 일단은 와이프 을가 아버지 정이 먼저 받는다고. 받는데 나중에 태아가 뭐 했다? 태어났다고. 그럼 이제 병이 아버지 정보다 우선해서 을가병, 와이프하고 자식이 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 쪽이 먼저 받는데 나중에 태어나면, 출생한 자식과 와이프, 엄마가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속도 사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대습상속. 여러분 저희까지는 안 나올 건데 개념만 좀 알아두십니다. 칠판 보시면, 자, 갑이라는 사람한테서 A, B, C 자식이 3명이에요. 와이프는 없고. 그러면 자식이 3명이면 아버지 갑이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셨다. 그럼 아버지의 모든 권리물은 자식이 몇 명? 3명. A, B, C가 3분의 1씩 상속을 받는 거예요. 3분의 1씩. 근데 아버지 갑이 사망 전에 C가 먼저 죽었네. 그럼 C는 상속 못 받죠. 근데 C한테는 자식 C 다시나 와이프 C2 다시 아내라든지 자식이 있었다. 그러면 원래 이 C가 살아있다면 3분의 1을 상속을 받을 수 있죠. 이 상속분을 이 자식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대습상속. 개념은 묻진 않아요. 그러면 태아는 상속도 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 똑같은 대습상속도 받을 수 있다고. 그다음에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유증할 수도 있다고. 유증. 그다음에 유류분. 여기까지 개념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유증도 있으니까 유류분도 인정된다. 이렇게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5글자.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불상대유유. 불상대유유. 이 5가지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유류분 개념은 몰라도 되는데 저도 이제 가족법 공부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 자, 유류분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갑이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자식이 있어요. 있는데 자기들이 꼴배기 싫으니까 갑이 전 재산을 B라는 장학재단에 전 재산을 다 증여해버린다. 유증이나 증여. 그러면 자식이 한 푼도 돈을 못 받아가죠. 그러면 이 촌수에 따라 달라진대. 그러면 얘들이 원래 자기들이 받을 상속분 있죠. 거기 2분의 1이나 3분의 1까지 이거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다? 유류분. 아버지가 남한테 재산 다 줘버렸을 때 줬다 하더라도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이나 3분의 1까지는 얘들이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이게 유류분. 그래서 개념은 뭐로 되는데 그냥 나와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물상대유유, 불상대유유.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몇 가지? 5가지. 불상대유유. 이렇게 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틀리는 게 7번 보십니다. 유증은 여러분 민법이 5가지 유언 방식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유언 방식. 유언으로서 물건 주는, 재산 주는 게 유증인데 이거는 단독행위예요. 다음 주에 아마 할 겁니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래서 일방적에서 효력 발생하는데 7번 보십니다. 여기 여러분 많이 틀린 거. 증여하고 사인증여. 여러분 증여하고 사인증여는 여러분 이게 뭐죠? 계약이라고. 증여는 청약하고 승낙. 사인증여도 갑일한테 네가 죽을 때 네 땅 나한테 줘. 을 오케이. 역시 계약이라고. 그럼 얘는 단독행위고 얘는 계약이니까 서로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그러면 법의 규정대로
유증은 태아도 사람으로 보지만 증이하고 사인증에서는 유증과 다르니까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태아한테는 유증을 할 수 있는데 태아한테 증이할 수는 없다고. 이것들은 자 유증과 달리 증이와 사인증에는 뭐죠? 계약. 전혀 별개라고. 그래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 규정된 대로 불상대유유 저 5가지만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 증여하고 사인증여 인정 안 되고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인지 청구할 수 있냐? 이것도 안 돼요. 법에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딱 5개. 불상대유유. 지금은 많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 엄청 나왔다가 좀 뜸하긴 한데 그래도 아까 했던 거 특히 저기 상속 이 부분 시험 문제 많이 틀렸으니까 정리하시고 이 판례 두 개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억리하고 2번 불상대유유 기억하시고 기억리하고 2번 이 케이스 이건 좀 정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자 그러면 태아한테 저 5가지 권리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자 보십니다. 이러한 논의가 가능한 건 태아 보십니다. 태아가 뭐한테? 출생한테. 일단 살아서 태어나야 돼요. 살아서 태어났다면 빨리 나왔다. 기형이다. 출생하자마자 나왔는데 바로 죽었다. 이건 다 불문합니다. 이때만 이 논의하는 거지. 태아가 처음부터 뭐 했다? 사산. 그럼 태아한테는 아예 권리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아가 죽어서 태어났다면 불상대유유 자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불상대유유를 공부하는 건 일단 살아서 출생했을 때 이때만 이 논의 가능하지 죽어서 나오면 절대로 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판례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해서 출생기를 갖지 못했다. 이때는 그러면 손해배상 이런 말을 논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고. 출생한 게 아니니까. 일단 살아서 출생해야만 저런 논의가 가능하답니다. 살아서 출생할 때만.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시고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추고 있네. 그래서 이제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이거는 이제 학설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오답률이 높았는데 10분에 끝내기는 조금 그러고 좀 먼저 쉬었다가 3교시에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간에 끊기면 좀 그러니까. 그럼 개념은 또 엄청 중요한 거니까 10분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